1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개헌 이후 첫 과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51.55%를 얻어 48.02%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당선인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얻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공화당이 제안한 소위 플랜 B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자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악화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0.33%, S&P 500 지수는 0.57%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좁아지면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게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부자 증세, 일반 가구 감세 연장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수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영국은 0.43%, 프랑스는 0.44%, 독일은 0.19% 상승했습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게는 증세를, 그 이하 가구에는 감세를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소위 플랜 B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타협안인 플랜 B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착공이 3% 감소하며 예상외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이에 앞선 10월에 5.3% 증가해서 감소세로 급선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 지표가 되는 건축 허가 건수는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경기가 다소 조정을 보이지만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9일 발표한 내년 세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 절벽을 막지 못하면 현재 최고 신용 등급인 AAA에서 강등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초박빙으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 보시느라 밤늦게까지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보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죠. 투표율만 봐도 이번 대선에 거는 국민들의 희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굿모닝 대박 예감 대선 특집으로 2시간 동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쉬고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비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표도 부정적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한형섭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초에 비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세를 더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미국 증시는 화요일 급등한 후 네.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350포인트까지 115포인트, 나스닥은 3,054포인트까지 43포인트에서 화요일 상승했지만은 금일은 다우지수가 99포인트, 나스닥은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시초가 상승 출발한 후 급등하였으나 수요일 정강 후약으로 하락하며 재차 상승폭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우지수 13,300포인트 돌파하며 나스닥과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금일 장막판 급락하며 하루 만에 재차 다우지수가 13,200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플랜 B를 제안하여 재정절벽 협상 타결 가능성과 3분기 재정수지 적자가 1,075억 달러로 2년 내 최저로 감소하고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47로 8개월째 상승하여 화요일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으나 오늘은 존 베이너가 플랜 B의 하원 통과를 고수하고 피치가 재정 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고 경고하여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요일 날 에너지, IT, 금융, 방위, 항공, 화학, 유통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수요일 날 또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비철 금속, 원자재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상향되며 금융주가 상승하고 애플은 전일 삼성전자의 유럽 내 상금 신청 테러로 3% 급등한 후 오늘은 1%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한다는 소식에 알코아가 3% 하락하고 지이도 부정적 평가에 3%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화요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코드러플 위층대회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경제 지표도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10%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야간 선물 시장은 265.10에 0.4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네. 저점 264.30, 고점 265.75로 1.4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거래량은 16,000 계약이었습니다. 시초가 264.8로 강보합 출발 후 큰 변화 없이 264.50에서 264.90에 좁은 박스권에 머물렀으나 사정을 전후해 264.30까지 하락하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자 1.05포인트 상승한 후 장마감을 1시간 남기고 시장을 앞둔 부담 때문에 경계 물량이 출회되면서 0.4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랜들이 500계약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였습니다. 거래량은 전일과 비슷해서 올물 초반 거래하면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옵션이 10% 정도에서 상승하고 풋옵션은 10% 전후에서 하락하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전망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국내 증시는 화요일 시장에서 장중 고점 대비 급락하며 1980포인트가 붕괴되었으나 종합지수 1979, 선물지수 262.10 저점으로 5일선이 지지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덕택에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로 급등락이 전망되고 있는데 미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 선물지수로 265포인트를 두고 치고받기 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초가 종합지수 2000 부근에서 선물지수로 265포인트 이상에서 상승 출발한 후 대선 결과 영향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선물지수로 상승폭이 클 경우 266포인트 돌파 시도도 가능하겠고 종합지수로 2005포인트, 선물지수 266포인트가 고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최대로 상승폭이 커진다면은 종합지수 2.10포인트, 선물지수로 267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 반전한다면 종합지수 1990포인트, 선물지수 264포인트 지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시장이 최대로 하락한다면 1980포인트, 선물지수로 262포인트도 유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대응 전략은 장 초반에 반등 시 선물 265.5포인트 전후에서는 1차 매도를 하시고 추가 상승 시 266포인트 이상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지수가 상승하다 하락할 경우에는 반등 시 264.5에서 다시 한번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264.00과 263.00에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62포인트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은 미국 증시 영향과 함께 국내에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선 결과의 영향력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확인하시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은 하락 전환에 대비하시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매도 매수가 유입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강세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자비 협상이 불발된다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겠다. 또다시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네. 가장 단기적으로 현재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것이 피치사가 미국의 재정절벽의 협상이 타결이 불발될 경우 이 내용이 국제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성 발언이 나왔는데요. 지난 11월 8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성공한 이후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꼭 한 달이 지나서 현재 12월에도 이런 내용이 현재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내에 재정절벽 타결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S&P는 이미 지난해 가을에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바가 있죠.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고 현재 피치와 무디스는 트리플 A의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망은 모두 부정적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현재 재정절벽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초에 변수로 이 내용을 현재 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면서도 현재 조금씩 타결점을 향해 가는 재정절벽 협상이 올해 내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은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공화당 쪽에서는 재정자벽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상당히 완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그 재정절벽 협상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집권 2기에 그 경제를 챙길 수 있는 다른 현안을 빨리빨리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연내 타결을 보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지도력 면에서도 연내 타결을 보는 것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존 베이너 의원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에 플랜 B를 다시 제안을 했는데요. 진전이 없자 이 내용을 현재 들고 나왔습니다. 부시 감축안, 부시의 감세안을 내년도로 일부 연장하는 부분만 현재 수용을 하고 재정절벽 협상 내용을 내년 초에 다시 논의하자는 골자인데요.
목요일 날 하원에서 이 플랜 B를 표결하겠다라고 존 베이너 의장은 밝히고 있지만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이를 법안을 비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진전이 있더라도 큰 리스크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기준을 그동안 고수했던 25만 달러 이상에서 40만 달러로 양보를 했고요. 세수 확대 규모도 10년에 걸쳐서 당초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두 번에 걸쳐 현재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100만 달러 이상의 증세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40만 달러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 제안했기 때문에 네. 이 절충안이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 사이에서 현재 타결이 될 것으로 로이터는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요. 약 50만 달러 정도에서 타협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 좀 피할 수는 있을까요? 올해 이제 네.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뭐 시간이 적게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막판 타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에 뉴욕 증시에 타격은 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로이터가 관측하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40만 달러로 증세 기준을 현재 양보를 했기 때문에 50만 달러 이상이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플랜 B 이런 내용으로서 내년도로 연기하자는 공화당 입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올해 내로 타결을 짓는 것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올해 타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20일인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이틀간의 금융통화 정책 회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자산 매입 추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그 마지막 BOJ의 미팅을 가장 현재 주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간의 회의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금통위가 오늘 폐회되면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 규모 발표가 현재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 BOJ의 자산 매입 규모는 91조 엔인데요. 약 10조 엔 정도가 추가돼서 약 100조 엔 전후 수준까지 현재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연달아서 자산 매입 규모를 확충했고 11월 금통위에서는 이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16일 날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내정되는 승리에 다다르자 시라카 마사하키 총재도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현재 양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BOJ의 자산 매입 규모 91조에는 신용대출에 25조 엔이 들어가고 금융자산 매입에 66조 엔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5조 엔에서 10조 엔 정도 수준은 국채 매입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죠. 이 아베 총리 내정자와 그리고 시라카와 마사하키 총재가 곧바로 만나기도 했었는데 의견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BOJ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에 대해서도 BOJ는 1%를 제시를 했고 아베 신조 총리 내정자는 2%까지를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현재 총리 내정자가 당선이 되자 시라카 마사하키 총재를 바쁜 가운데도 지난 18일 날 자민당 본부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라카 마사하키 총재가 수용하겠다라고 밝혀서 오늘 자산 매입 규모와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동안 정치와 무관한 중립적인 BOJ의 성향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엔화 약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렛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현재 삼고 있다는 아베 내정자의 의중을 BOJ가 좀
들어주는 쪽으로 현재 방향선회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베효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올해 이미 상승폭도 큰데 말이죠. 조금 더 갈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니케이 225 225 지수가 2.4%가량까지 속등하면서 그 지수가 1160엔대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 봐도 상당폭 들어갔는데요. 달러는 현재 84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 90엔까지 절하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일본 내 전문가들도 현재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고 한 달 만에 현재 17%가 오른 수준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디플레 탈피와 관련된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가 2%로 만약에 목표치가 제시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41년 만에 과반 득표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 2013년의 정책 기조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선거 역사도 서로 쓰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당선인은 전체 유권자의 51.6%인 1,575만 표를 얻어서 48%인 1,467만 표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어제 당선은 확정지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108만여 표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곳에서 박 당선인이 문 후보를 앞섰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박 당선인이 48.2%, 문 후보는 51.4%였습니다. 또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과 경남에서는 각각 59.9%와 63.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어제 박 당선인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래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공식 시인했는데요. 문 후보는 어제 영등포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모두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투표율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상당히 높았는데요. 투표율이 높아서 초박빙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개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분석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어제 투표에는 총 선거인 수 4,050만 명 중에 3,072만 명이 참석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매우 높아서 야당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 결과는 이 예측과 크게 달랐습니다.
50세 이상 고령층의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것이 박 후보 당선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20대와 30대 유권자보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유권자 비중이 더 커진 것이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대선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유권자 전체 4,052만 명 중에 5060 세대 유권자는 40%로 2030 세대 유권자 38.2%보다 많았습니다. 인원수로는 113만 명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20대와 30대는 모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지만 인구 비중에서 50대 이상 고령층에 밀렸고 투표율도 50대 이상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였던 40대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어도 박 후보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는 가운데 세대별 투표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서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정치 지형이 갈수록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것도 문 후보 측 패배 요인으로 지적되는데요.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데다 단일화 이후에도 안 후보의 지지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또 박 당선인 측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입은 데다가 TK와 고령층 유권자들의 흔들리지 않은 지지를 받은 점,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민생과 같은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중도층까지 흡수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 공약을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 후보의 경제 정책 어떤 방향입니까? 예,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경제 민주화 실현, 그리고 복지 정책은 소득 계층별 차등화된 분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인데요. 경제 민주화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 상권 등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왜곡된 경제 질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만들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순환 출자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 출자는 인정하는 것이 박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어서 가계부채와 하우스포에 대한 해법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방안들을 내놨습니까? 예, 박 당선인이 내건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산층 70% 육성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가계부채 해소입니다. 우선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서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는 것이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입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징벌적 금전 보상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상시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아예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짚어봐 주시죠. 예, 두 번의 도전 끝에 박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앞으로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으로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민주화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한편 바깥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강풍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 이슈 중에 하나였던 안철수 신드롬이 몰고 온 새 정치에 대한 요구도 담아내야 하는 것이 박 당선인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우 원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8대 대선 이후 경제 흐름과 중앙 증시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그동안 대선 이후 증시 향방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대선 이후에 취임 전까지의 흐름과 그리고 취임 이후 1년간의 흐름이 좀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지난 13대 대선의 경우에서는 노태우 당선자의 경우에서는요.
취임식 전까지 지수는 좀 상승했었고요. 취임 이후에 1년간은 무려 72%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강세업종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태우 정권 시대에서 1년 차는 건설과 철강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14대 대통령 당선자인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서는 취임 전까지 오히려 또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지만 대선 1년 동안에 27.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기 전자업종과 유통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서는 취임 전까지 역시 장세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 1년 49.5%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역시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업종과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서는 취임식 전까지는 하락했고요. 대선 후 1년 동안은 29%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기가스와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서는요, 취임식 전까지 하락했었고요. 1년 동안에도 한 30%권 하락했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딱 닫힌 부분에서 였기 때문에 상승 업종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서 새 대통령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된 부분은 네. 증시에 단기적으로 좀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문제는 우선 증시의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내용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역시 국내외 경기와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 상승의 흐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새로운 이제 정권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개별적인 수혜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당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테마들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흐름들이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책 이슈에 따른 업종별 흐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 좀 수혜가 예상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 민주화에 네. 대한 공약의 실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의 문제 그리고 순환 출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현 상태는 유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과 계열사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많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기업들의 주가의 급격한 변화, 즉 뭐 하락을 한다든지 리스크가 새로이 생기는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정부 정책 관련자 수혜주로서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유동성을 충분히 확대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는 역시 IT군들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과학, 그리고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소기업하고 상생 문제가 새로이 좀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대기업의 어떤 신규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네. 대선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대 대선 이후 좀 주목해 봐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대형주와 그리고 지수 중심의 어떤 흐름들은요, 글로벌 동조화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 이슈는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연말까지 계속 글로벌 미국과 그리고 유럽 증시 동반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신규 테마주들의 등장을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로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한쪽은 제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본격적인 어떤 테마주들이 새로이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의 대형 이벤트는 제거가 됐지만 글로벌 경기에 중요한 변수들이 정말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된 부분은 오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휴장한 동안 어떤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는 가볍게 좀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난 5일 동안의 연기금에서 거래소 주식과 그리고 선물에서 상당 부분 매도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매수로 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전에 글로벌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의 어떤 강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코스피의 오늘 갭 상승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즉 추격 매수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SK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에서는 지금 D램 가격의 문제가 굉장히 좀 큰데요. D램 가격 지난번 고정 거래가가 동결되면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지난주 같은 게 좀 상승의 흐름들이 전개되었지만은요. 지금 D램 현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글로벌 어떤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D램 가격의 상승이 좀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이번 고정거래가 협상에서는 다소 상승한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삼성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투자 규모, 설비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는 곧 공급의 어떤 과잉 해소 문제가 과잉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수익성 위주로의 전환이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한 29,000원, 현재 가격이 이제 26,000원대이기 때문에 매수는 26,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면 1차 목표가 한 29,000원 선 설정을 하시고요. 대외적 변수나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의한 주가 상승이 하락이 일어난다면 25,000원 선에서는 적정량 손절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후 증시 전망과 또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대선이 끝났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급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수급 동향하고 해외 증시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요인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객관적인 추세에 따른 대응이 정석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객관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중기적으로는 솔직히 예측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는 이게 거품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변수가 많은 데다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확실하게 이제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혼조스러운 이런 양상인데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세요. 1975선하고 1925선 이것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9월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전망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전망하기 힘들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꼭 한마디 했죠. 결국은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다르진 않습니다. 굳이 저한테 그래도 꼭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다만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걸 활용하자 이것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주 전망인데요. 일단 그 복지, 경제 민주화, 취업, 신공항 이렇게 보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 사실 뭐 출자 전환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너무 거대한 담론이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복지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취업, 신공항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 종류 정도 보시면은 무리가 없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현재 2000선 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펀드에 가입을 했거나 뭐 아니면 뭐 레버리지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참 말도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가짜인지는 결국 밝혀지겠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9월 중순에 고점까지 온 거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주식을 진짜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이 만약에 해외 증시가 꺾이고 삼성전자 꺾이면 그대로 쏟아질 겁니다. 반대로 해외 증시하고 삼성전자가 버티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는 꺾이고 하나는 버틴다 그러면 콘조스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딴 거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 증시하고 삼성전자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엔 해외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많이 올랐다가 어저께 좀 이제 다시 이제 하락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50에 딱 걸려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무조건 이것만 보세요. 13,250선에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올라가 주면 일단은 더 간다고 보시고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150만 원이 안 깨지고 버티면 최상이고요. 일단은 깨지게 되면 좀 위험하게 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195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50에서 75포인트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업종과 어느 테마가 유망한지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은 1950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미만에서는 25에서 50% 정도가 좋겠고요. 관심 종목은요,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운송장비, 증권, 건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현재 그 전기전자는 사실 여기서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작년 9월 말 그리고 올해 여름에 추천했거든요. 전기전자를. 그리고 좀 빨리 던졌어요. 제 성격이 좀 빨리 매수시키고 빨리 던지는 편인데 지금 전기전자 사실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나마 운송장비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증권건설은 이제 단기 순환에 충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좀 보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무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제가 박근혜 후보 당선 가능성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몇 차례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무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이 박근혜 관련주 잡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데 인물주는 이제 금요일까지만 보세요.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오늘은 무조건 갈 것 같고요. 금요일까지 고점 매도하면 되겠다 설명드리겠고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하고 에너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은 어차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어차피 원자력에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는 안 됐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박근혜 후보조차도 새롭게 증설하진 않겠다. 그런 공약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비법 교육 강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2월에는 이제 일반 교육 했고요. 이제 1월에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비법 교육 하는데 사실 고액입니다. 근데 아마 교육을 받아보시면 절대 비싸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주식 전문가 12년 하면서 이 비법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정말로 서울경제TV 시청자와
서울경제TV 관계자분들을 신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근데 왜 하느냐?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택촌놈의 그동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과 이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런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장세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트위터라든가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니까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자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